안녕하세요. 힘들이 없어? 안녕하세요. 날씨가 추워서 그래야 되나? 계절의 속도가 빨라지고 우리가 따라가는 게 좀 늦죠. 몸을 빨리 계절에 맞춰서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되게 갑자기 움츠러들었어. 그죠? 어제 갑자기 추워져서. 자, 오늘은 페이지 41쪽. 민족운동의 청격 들어갑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 근현대사가 5개, 7문제가 나오는데 하나 내지 2문제가 나올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업이 되게 중요하다. 앞전 수업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죠? 중요도가 아마 우리 항공사 전체 부분에서 최고로 올라가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중요도가 높다는 얘기는 되게 빈출 문제도 되게 많다. 뿐만이 아니라 난이도도 올라간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잘 하시게 되면 일단 근현대사 부분에서 고득점을 맞을 수 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개합 운동부터 가죠. 개합화 형성. 이 1페이지 지금 하는 41, 42쪽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보겠습니다. 개합화 형성. 1860년대 박규수. 꼭 알아야 될 인물이죠. 박지원의 손자이자 친청 민비 세력이라고 적어놓으면 돼요. 친청 민비 세력이다. 역관 출신 오경석. 역관 출신 통역하신 분이죠. 청나라에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청해 문물을 많이 접했겠죠. 그러면서 가져온 책이 해국도지 영안지략 잡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지문에 자주 나왔던 기출 지문이기도 해요. 해국도지와 영안지략. 이미 우리나라에 1860년대에 들어왔다. 이게 중요할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 맺어져요. 그죠? 강제로. 그러면 우리는 1876년을 기점으로 근대화의 물결이 시작됐다 이렇게 되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대적 조약이라 할 수 있는 강화도 조약 이전에 이미 우리는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책이 이미 와 있다는 거야. 그게 해국도저 영안지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포인트를 잘 잡아주는 거예요. 출제자들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내용은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내용이라는 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청에 들어와 있는 문물들을 기록한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전 접해보지 못했던 서구의 문화들이 청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죠. 우리가 미국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일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매체를 통해서 많이 간접 경험을 하잖아요. 미국이라는 도시가 이렇다, 문화가 이렇다, 그죠? 또 우리가 일본을 안 가본 사람도 있겠죠. 중국을 안 가본 사람도 있겠죠. 간접 경험을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또 서적을 통해서도 간접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강화도 조약 이전에 이미 이 책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선택 지문 이렇게 말장난 치는 지문이기도 해요. 한의업에 종사한 양반 출신의 유홍기 또는 유대치라고 합니다. 등이 통상기하론을 제기했다. 통상기하론을 제기했다. 즉 무역을 하자는 거죠. 제기했다. 지도받은 학생으로는 김옥균, 박용효, 홍영식, 서광검 등이다. 제일 위에 인물들 있죠. 박규수, 오경석, 그 다음에 유대치. 이 인물들 1세대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박용효, 김옥균, 홍영식 등이 2세대. 그 사제지간이에요. 위에 사람들은 스승이고 밑에는 제자예요. 사제지간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온건계합화와 급진계합화의 분류를 봅니다. 오케이. 자, 온건계합화 봅니다. 온건계합화 인물 김홍집, 어윤중, 김윤식. 급진계합화 김옥균, 박용효, 홍영식, 서강범. 정치 성향 갑니다. 온건계합화 친청 민비 세력과 결탁했다. 친청 민시 잡으면 됩니다. 친청 민비 세력이다. 이들이 정부의 기하를 주도하였다. 급진계합화 정치 성향 친일 반청.
사대 정책을 비판했다. 청나라의 사대 정책을 비판했다. 또 뿐만 아니라 민씨 세력에 반발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청나라처럼 하면 너무 늦다는 겁니다. 너무 늦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일본식의 방법을 따라가겠다. 일본이 성공한 게 뭐죠? 메이지 신이죠. 네, 메이지 신을 통해서 급작스럽게 일본이 부상하고 있는 걸 우리 빨리 배워서 따라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급진개혁파. 개혁방향 갑니다. 공공개혁파. 청해 양무운동을 모방했다. 청해 양무운동을 모방했다. 이건 아편 전쟁의 결과로 보시면 됩니다. 살짝 적어보기다. 아편 전쟁의 결과이다. 청나라와 영국, 프랑스 연합군과 싸워서 우리가 청나라가 실패했죠. 그죠? 그네들의 얼뚱한 군사력 때문에. 그래서 서양의 무기란 뜻이야. 살짝 적어. 서양의 무기는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다. 일명 중체서영론. 중체, 중국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사상, 이데올로기는 즉 성리학은 서양의 것에 비해서 뒤질 바가 없다. 대신에 서양의 무기는 참 우리가 가져다 쓸만하더라. 유용하게 쓸만하더라. 그래서 중체서용운동 또는 양무운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제 군주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동도서기론, 부분적 개혁. 동도서기론도 즉 동도서기란 말은 동쪽의 도덕, 즉 중국의 도덕은 그대로 두고 서양의 기술은 가져다 쓰자는 뜻이 되겠습니다. 급진개혁파 갑니다. 일본의 메이지신을 모방하자. 일본의 메이지신을 모방하자. 즉 막부 정권에서 황제로 권한이 넘어갔죠. 대신 황제의 권한을 제한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걸 입헌군주제라고 합니다. 모르는 사람 중에서 복습입니다. 전제군주제죠. 황제랑 왕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걸 얘기합니다. 발전되는 게 뭐죠? 입헌군주제. 예. 이게 이제 메이지 슈인 때 나타나는 거죠. 일본의 메이지 슈인 때 주장한 게 입헌군주제. 군주를 인정하겠대. 대신에 헌법에 기초한 테두리 안에서 왕권을 제한하겠다. 이해가시죠? 입헌군주제. 그 다음 발전된 게 뭐죠? 공화정이죠. 공화정은 쉽게 해서 왕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를 공화정으로 불러요. 즉 국민의 참정권을 통해서, 즉 투표라는 행위죠. 참정권이란 말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투표라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 대통령제면은 대통령을 뽑는 거고, 내각제면은 뭐 국무총리를 뽑는 방식을 갖다가 우리는 공화정이라고 하면 되겠죠. 우리 현재 쓰고 있는 21세기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전 세계 모든 나라를 거의 대부분 공화정을 채택하고 있죠. 네. 이거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누가?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세력들이, 김옥균 같은 세력들이 주장하고 있더라. 네. 입헌군이 처음 주장한 단체는 독립협회. 독립협회가 주장하겠더라. 이건 어디죠? 공화정은? 신민회가 주장하죠. 핵심은 이겁니다. 독립협회를 아느냐? 신민협회가 뭘 주장했는지 선택지 지문이 끊임없이 나오죠. 여기도 되게 좋지 않나요? 이렇게 입헌의 두음 법칙에 따라서 국어에 립 할 수 있죠. 독립, 오케이? 독립, 입헌군주제, 공화정, 예, 신민주 공화정, 뭐 이런 식으로 새로운 제도, 이렇게 충분히 암기해서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교재로 갑니다. 서도 서기론, 전면적 개혁. 서양의 사상, 기술, 제도, 종교까지도 수용하자.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동도 서기론은 뭐냐면 동양의 사상이 서양의 사상이 될 거고, 서양의 어떤 무기 제도만 가져오자 생각했던 것들에서 이제 전면적으로 바뀌죠. 서양의 사상뿐만 아니라 기술마저도 전부 다 가져오자는 거예요. 이게 서도 서기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애교, 청과의 4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온건개혁파, 급진개혁파, 청과의 4대 관계를 종식해야 된다. 영향, 온건개혁파들은 가보개혁으로 연결됩니다. 가보개혁으로.
급진 개화파들은 갑신정변을 통해서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를 개혁, 개화, 개방의 시대로 이끌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자, 개화정책 추진구고 하겠습니다. 청해 양무운동을 본보기로 동도 서기는 입장에서 개화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통리기무아문입니다. 이쯤에서 좀 고정임금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고정임금. 고정임금은 다른 왕들에 비해서 좀 더 눈을 빨리 뜬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일본이 성장하고 있고 청해 속국이고 서양의 문화들, 문물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도전하고 있고 우리는 되게 이기감을 느꼈을 것이다. 누가 고정 입장에서는. 고정 입장은 왕으로서의 권위와 그 권위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지는 그런 깊은 내막이 있어요. 그 결과 고정은 예관들을 여러 나라에 파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네들의 문물을 갖다가 우리가 빨리 접하고 수용하려고 하는 자세를 취했어요. 오케이? 그 결과 만들어진 게 통리기무아문이에요. 이건 청해 제도를 모방한 거예요. 청나라의 제도를 모방했다 보시면 돼요.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게 이게 1880년이야. 연도 잡아야 돼요. 끊임없이 선택 지문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통리기무아문이 선후관계도 잘 나오고, 오케이? 선후관계 잘 나온단 말이에요. 되게 많은 제도들이 나올 거거든, 앞으로. 그 제도에서 가장 빠른 게 통리기무아문이야. 자, 봐보자. 아문 잘라야 돼. 이렇게 자르야 돼. 단어가 길어지면 좀 자르는 연습을 좀 하라고 그랬지. 아문은 우리말로 하면 구체화. 구체화 시켰다. 영어로 치면 디테일이야. 디테일이야. 어느 어떤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통리기무아문을 통해 총 12개의 부서를 만들어야 12아문을 만들게 되거든요. 구체화, 디테일화 시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도 1880년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청해 제도인 총리 각국 사무아문을 모방하여 설치한 기구로 개화정책 추진의 핵심 기구의 역할을 하였다. 실무를 담당하는 12사람이 줄었습니다. 12사에 동그라미 쳐요, 그냥. 통리기문 산하에 12개의 부서를 만들어서 구체화시켰다. 12사를 두고 개항후 예교와 통상 업무를 총괄하였다. 김윤식, 박정향, 어윤중, 김홍집, 김옥균 등등등 인물이 이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게 통리기무아문. 연도 꼭 기억하셔야 되고 페이지 넘겨서 42쪽 가봅니다. 자, 통리기무아문 산하에 12개의 관청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걸 12사라고 합니다. 자, 12사. 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세 줄, 네 줄 하면 3, 4, 12, 12개가 되겠죠. 이 12사에 대한 내용은 시험에 나오질 않습니다. 12사가 뭔지 선생님에게 책에 명기했을 뿐이지 12사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대사가 중국 사신 접대, 사대 문서 취급, 사신 파견 명칭과 기능을 갖다가 물어보진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7급보다 더 어려워지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야, 선생님 니네들이 한번 풀어봐. 애들만 가르치지 말고 풀어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문제이지 우리 9급 수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어떻게?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들이 쫄딱 망합니다. 영어 때문에, 국어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국사시험 때문에 망했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나온 적은 없습니다. 예. 12사가 있다는 것 정도만, 12사가 어디 산하에 있다는 얘기야? 통리기무아문 산하에 12사가 있다는 정도만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통리기무아문 연도가 1880년 요것만 암기하면 돼요. 12사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할 필요 없다. 선생님 나오면요. 틀리면 돼. 다 틀리니까 그건 문제 없어요. 그 다음에 외국 사절단부터 갑니다. 외국 사절단 파견. 1차, 2차, 3차 보겠습니다. 1차 갑니다. 자, 고정임금 아까 뭐라고 그랬어? 주변 나라들의 정세가 되게 급변하죠. 그죠? 그럼 대처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 나라의 상황을 알아야 내가 대처할 수 있지. 내가 혼자 대처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 아까 얘기했다시피 예교관들을 자주 파견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청해 제도도 모방한 게 뭐야? 통리기무아문이었다. 그러면 이제 일본도 보내야 될 거 아니야, 예교관들을. 그 예교관들을 보내서 도대체 일본은 도대체 어떻게 사정이 되고 있나 배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수신사가 된다. 그래서 1차 수신사, 2차 수신사 이렇게 좀 나간다, 그렇게. 수신사. 우리 조선의 사람들이, 조선의 사신을 일본에 보내서
일본의 문물 또는 문화 등을 우리가 수용하겠다, 배우러 가겠다는 뜻이에요. 요건 가끔씩 말장난 치고 구분하라고 그랬죠. 통신사와 수신사가 구분돼야 됩니다. 그죠? 통신사는 우리 조선의 문화를 일본에 전파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통신사라고 부른다고. 오케이. 통신사하고 수신사 구분하면 돼. 그지? 먼저 기본적으로. 네. 선명하게 좀 구분 좀 해주면 좋겠어요. 수신사가 봅니다. 1876년 김기수 일동기유 수신사 일기를 주술했다. 일본에 갔다 와서 보고 들은 얘기를 책으로 남겼다. 지금까지 1차 수신사는 처음에 나온 적이 없어요. 20년 동안.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야. 1차가 있다는 것 정도만 가면 되는 거예요. 2차 별표 5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2차 수신사입니다. 이게 1880년이죠. 김홍집 잡으셔야 됩니다. 이제 김홍집 잡으셔야 됩니다. 내용과 보겠습니다. 개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항준센의 또는 항준원 또는 항준센, 뭐 청나라 말이다 보니까 발음이 우리식의 발음은 항준원이 맞고요. 예, 중국식의 발음은 왕준센 이렇게 좀 악센트가 좀 달라집니다. 통상 우리말로 하게 되면 항준원 또는 일부 책에는 항준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조선 책략을 도입했다. 조선 책략이 줄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게 지금 이 파트에서 조선 책략이라는 책이죠. 그래서 이게 별표 5개짜리 됩니다. 우리 공무원 시험 파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 네, 조선 책략이라는 책 제목 잡으셔야 됩니다. 김홍집이 일본에 갔어요. 네, 일본에 가서 청나라 예교관이었던 예교 참사였던 항준세를 만나서 마지막으로 이 책을 받았어요. 이거 받은 이유는 뭘까요? 고정의 명이 있었겠죠. 왜일까요? 고정이 가장 답답한 게 뭘 같아요? 주변 나라는 되게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어요. 서양의 문물들이 중국, 일본을 건너서 그 두 개 나라는 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요. 이걸 전부 다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장 답답한 고정임금의 답답한 면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기득권을 가진 사대부들은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서 변화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변화를 살짝 주려고 하면 방어 기제가 발동하지 뭐지 하고 궁금증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였던 거예요. 기득권을 유지하는 목적이겠죠. 이게 가장 무서운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과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여러분 부모님 세대하고 여러분 세대는 좀 생각이 다르죠. 부모님 세대는 어떻게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죠. 쉽게 뭘 수용하려고 하지 않죠.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두려움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새로운 몸을 받아들이는 되게 앞서가자는 거잖아요. 저도 가끔 느껴요. 예, 여러분 줄임말 제가 못 알아먹는 경우 가끔 있어요.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달달이 바뀌더군요. 새로운 게 막 나오더군요. 줄임말을.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지? 내가 한국 사람 맞는데 저 말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이 휴대폰 성능을 다 알더군요. 여러분들요. 저희 같은 사람은 휴대폰 성능이 별로 없어요. 성능을 별로 알 필요가 없고 관심도 없어요. 왜? 세대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하고 저도 모르면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가 뭐야 물어보면 우리 아이들이 줘보세요. 네, 되게 냉정하게 뭘 이렇게 얌전하게 가르치니까 이 줘보세요.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부모님 상처받아. 집에 가서 혹시 엄마 아빠가 휴대폰 기능을 다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몇 번만 만져도 다 알잖아요. 우리는 무서워서 못 만지겠어. 고장 날까봐. 동의하세요? 부모님 세대하고 비슷하세요? 선생님 말에 동의해요? 동의 안 하는 느낌이다. 선생님 우리 엄마 아빠는 저보다 더 잘해? 뭐 이런 사람도 있는가 본데? 예, 일단 휴대폰부터 벌써 느끼는 감이 좀 달라요. 네, 그런 게 좀 있어요. 네. 이해할 거라고 봅니다. 네. 또 있어요. 인터넷 주문이 서툴어요. 네. 제 카드 주고 비밀번호 다 알려주고 이거 주문해줘. 이거예요. 네. 힘들어 죽겠어요. 자, 김홍집의 두 번째 갑니다. 서양 과학을 도입해야 한다는 한간음의 이연을 도입했다.
이건 약간 난이도 올려볼까요? 네. 이연이라는 책은 좀 난이도 올라가는 책이에요. 그 다음에 수행원 지석영이 일본에서 정두법 시행을 목격 보급을 위해 우두신설을 저술하였다. 정두법 밑줄 우두신설, 이것도 난이도를 좀 올려볼까요? 1880년대 초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뭐였냐면 홍역이었어요. 요즘처럼 코로나와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1살, 2살 아직 초등학교를 가기 전에 홍역이라는 질병이 우리 몸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건 코로나와 그 증상이 비슷해요. 온도가 40도 넘어가는. 우리 코로나 겪어보신 분들은 39, 40도 막 넘어가잖아요. 거의 열에 넉다운 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와 같은 증세예요. 그리고 이게 사망률이 코로나와 비슷해요. 어린아이들이 걸리면 열에 5에서 6명 죽어요. 엄청난 희생이잖아요. 우리 코로나보다 더 깜깜했죠.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처방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지석이라는 양반이 서울 사람인데 소문에 부산에 일본인 의사가 홍역에 발생된 아이들을 이렇게 주사를 놔가지고 얘들을 치료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지석이 부산까지 내려간다고요. 근데 그 사람은 봤더니 군의관이었어요. 예. 정식 이렇게 닥터가 아니라 군대에서 근무하는, 보통 이제 의대 나온 애들이 이제 군의관으로 많이 가잖아요. 군대 업무를 갖다 하기 위해서. 군의관이었던 분에게 가서 주사 놓는 방법을 배웠어요. 근데 지석영 정작 필요한 건 주사 놓는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 백신을 만드는 기술을 배우고 싶었던 거야.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신에 주사와 그다음 백신을 가지고 자기 처갓집이 충청도, 아마 그때 당시 홍성이가 됐을 것 같은데, 어린 처남이 하나 있었어요. 예전에는 아이들을 많이 낳는 시절이니까 처남에게 주사를 맞았더니 되게 효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서울에 있는 많은 아이들 갖다가 주사를 통해서 아이들을 많이 구했어요. 근데 걱정거리 뭐가 있냐면 그 주사 얘기란 게 국가에서 무한대로 요즘처럼 백신을 갖다 보급해주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개인이 주문해서 받아서 몇몇 아는 아이들만 소문 아는 애들만 서 주사를 맞게 돼서 그 애들만 무사하고 나머지 맞지 않은 애들 다 죽어버리는, 희생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지석이가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딜레마에 빠지죠.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부산의 그 의사가 가장 관심 갖는 게 뭐였냐면 조선의 국어 문법이었어요. 그래서 국어 한글에 되게 관심 많았던 의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석영과 딜이 이루어졌어요. 당신이 나에게 국어 문법을 가르쳐주고 한국어를 가르쳐주면 내가 이걸 당신에게 가르쳐주겠다. 서로 딜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배우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공급이잖아요. 수요 공급의 원칙에서 공급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한참 고생했잖아요. 백신이 공급이 약간 부족해서 가장 큰 걱정거리였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다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때 수인사로 따라간 거야. 그리고 가서 백신 만든 기술을 배운 거야. 이제 원액을 채취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걸 가져온 거야. 이게 지금 말하는 지석영에 대한 얘기야. 정두법은 홍역에 대한 얘기고, 우두신설이라는 것은 그 홍역에 관련된 과학 서적이에요. 백신을 만드는 방법이 소의 머리에서 생성해서 백신을 뽑아냈다는 뜻이에요. 그 우두란 말은 소의 머리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백신을 뽑아내는 게 우두신설이었다. 그러다 보니 지석이 뒤에 국어 파트 똑같이 나와, 문법에서도. 오케이? 동일한 인물이에요. 이 지석이라는 인물이 우두신설도 만들어내고 조선 문법에 관련된 물도 국문법에 관련된 물 또 나올 거거든. 같은 동일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겠죠. 유학자였던 지석영이 한글에 대한 문법도 만들어내고 갑자기 의사 노릇도 해야 되고 백신 만든 기술자도 해야 되고 과학자 역할도 해야 되고 되게 복잡한 다양한 영역에서 개척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지석영이다. 정두법, 우두신설 정도 우리가 기억해 주면 좋겠다. 3차 수신사. 그 3차 수신사 보셔요. 첫 번째 기억본에 보시면 이모군란 직후에 사제단으로 갔어요. 거기에 동그라미 쳐주시기 바랍니다. 기억본에. 이모군란 이후에 사제학이 파견되었습니다. 원래는 사제단입니다. 근데 우리 역사상으로 보면 3차 수신사 이렇게 표현할 뿐이지 사제단입니다. 이모군란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일본인 교관과 일본인 공사관이 불탔어요. 그거에 대해서 손해배상하고 사제단으로 파견된 겁니다. 이게 3차 수신사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박영효, 김옥균. 박영효가 대표적으로 간 이유는 뭐냐면 철종 임금의 사이예요. 그러니까 왕실 사람인 거야. 예. 철종에 유일하게 딸이 하나 있어요. 공주가 하나 있어요. 옹주가 있어요. 공주도 아니고 옹주와 결혼한 인물이에요. 예. 김옥균이 고문으로 간 이유는 뭐냐면 일본어가 가능한 인물이에요.
예, 그죠?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김옥균 같은 사람이 뭐 일본어라든가 일본 문물이 되게 밟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김옥균 같은 사람도 같이 가게 됐다. 갈 때 태극기를 개양하게 되었다. 태극기를 개양하게 됐다. 그 예전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태극기를 처음 사용하였다고 나왔죠. 처음 사용했다 나오는데 지금 태극기 처음 사용한 게 조미수호 통상조약 내지 때 3차 수신사를 가기 전에 오케이? 이미 조미수호 통상조약 태극기 처음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태극기보다 약간 형태가 좀 다르긴 합니다. 어찌든 태극기잖아요. 예? 태극 모양에다 8개를 그려놨잖아요. 그죠? 이건 처음, 퍼스트는 조미수호 통상조약 때 사용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본다면 지금 방금 얘기했던 3차 수신사 때 일본에 갔을 때 사용했다. 왜냐하면 뭔가 나라를 국가를 대표하는 어떤 깃발이 필요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태극기를 일본에 갈 때 사용하게 되었다. 사하기략 박영호가 작성한 견문록이다. 이건 되게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화당의 김옥균, 서강범, 수구당의 민영익이 수행하게 됐다. 그 다음에 조사 시찰단 가보겠습니다. 조사 시찰단. 자, 2차 때 보시면 김홍집에 아까 조선 책략을 제가 설명을 안 했죠. 이 조선 책략의 내용이 보시면 친하게 지내야 할 나라와 견제할 나라를 핵심 내용입니다. 볼까요? 친하게 지내야 할 나라가 일본, 청나라, 새롭게 부각하고 있는 미국, 그다음에 견제할 나라가 러시아라고 얘기합니다. 조선 책략 핵심 내용이 이겁니다. 이걸 우리나라의 사대부들, 양반들에게 배포하죠. 배포합니다. 이 책 좀 읽어보라고. 세계는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데 당신들만 지금 변하지 않고 있다고. 그래서 조선의 양반들이 이걸 수용합니까? 거부합니까? 거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남 유생들과 강원도 유생들이 상소문 올리잖아요. 네? 되게 많이 거부하죠. 이게 좀 답답하죠. 지금 생각하면 답답하지 않나요, 우리가? 그죠? 우리가 미국도 가보고, 영국도 가보고, 프랑스도 가보고, 독일도 가보고, 가까운 중국, 일본도 가보고, 그죠? 보고 들었을 때 느끼는 게 감이 다르잖아요. 자기 집에 처박혀 책만 읽은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그분들이 다 반대, 이게 양반들이에요. 그러니까 고종은 뭐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 나라의 변화된 모습을 빨리 파악하고 싶고, 빨리 국정 철학으로 옮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책략이라는 거 보죠? 이 책을 가져왔는데 내 핵심 내용은 이거라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방책이잖아요. 책략이니까. 조선이 살아갈 수 있는 방책, 어떤 비법. 쉽게 얘기하면 일본과 친하게 지내고 청과 친하게 지내고 미국과 친하게 지내라는 뜻이에요. 대신에 러시아의 남한은 견제하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을 실천하고 싶은 거예요. 이 조선 책략의 핵심이거든. 자, 다시 가봅니다. 강화도 조약 체결을 위해 일본이 파견되었습니다. 김홍집과 일본 공사 하나부서 교섭이 파견하였습니다. 비용은 조선 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볼까요? 여기 2차 때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조선이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었다. 좀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파견되기 시작했다. 근데 비판이 너무 심했다, 이 판에. 그러면 왕 입장에서는 노골적으로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양반의 자제들, 청소년층이겠죠? 한 50명 정도를 급하게 모집을 해요. 그리고 부산으로 급하게 보내요. 그리고 부산에서 배를 띄워서 일본에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출발점이 수신사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람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신사전에 보냈다 신사 유람단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2차 이후에 유람단은 뭐겠어요? 놀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신사가 아니다는 거예요. 네, 저항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명칭이 그렇게 출발했다는 거예요. 봐보겠습니다.
제일 디귿번에 가보시죠. 근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에 영향을 받은 신사유람단이라는 명칭으로 불렸으나, 그죠? 누가 반대했다는 얘기죠? 사대부들이 반대했다는 거예요. 유생들이 반대해서 명칭이 수신사 아니야. 얘들 그냥 놀러 보내는 거야. 요즘처럼 여행 보내는 거야. 이런 식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한국사 용어 수정안에 따라서 조사 시찰단으로 공식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시찰단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견학이잖아요. 그죠? 시찰단이라는 단어가 붙게 되면 견학이 되는 거예요. 일본이 문호를 빨리 개방하다 보니 우리가 배울 게 많다는 거예요. 서양의 문물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 대표적인 문물 중에 어느 나라 문물이 가장 많이 들어왔어요? 일본은? 네덜란드. 영국, 미국, 프랑스 같은 나라들도 문호를 개방해달라고 일본이 요구하죠. 근데 일본이 거부한 이유는 카톨릭 수용에 대한 부분 때문에 거부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네들은 카톨릭이 먼저 들어가는 전제 조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종교도 같이 들어왔는. 근데 일본이 이걸 거부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네덜란드는 카톨릭에 대한 부분을 없앴어요. 대신에 통상만. 그래서 일본의 한국 하나를 완전 통째로 열어줘 버리죠. 그리고 완전히 네덜란드 문화를 만들어 버렸어. 가끔 일본 관광 다녀오신 분들이 네덜란드 구경하고 왔대. 네덜란드를 가지는데 일본에 네덜란드라고 하는 섬이 하나가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에 네덜란드 문화 그대로 가장 중요한 무기 만드는 기술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네, 앞선 문물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정양, 어윤중, 홍익식 등 62명으로서는 4개월 동안 일본의 근대 시설을 시찰하고 보고서를 작성, 시찰단의 파견을 주선한 김옥규는 시찰단도 임명되지 않았으나 비슷한 시기에 일본에 다녀왔다. 갔다 왔다는 얘기 뭐야? 우리 예교 활동에서 이런 게 있어요. 정식 예교관이 먼저 가기 전에 그 실무를 맡았던 사람들이 먼저 파견해서 바닥을 밀어서 깔아놓는 게 있어. 우리가 뭐 미국의 대통령을 만났을 때 그냥 가서 만나서 뭐 해야 하는 게 아니야. 외무부 관련 직원들이 먼저 가가지고 모든 실무를 다 하고 대통령 가고 뭐 마지막에 서명하고 악수하고 사진 찍고 끝이야. 그래서 이렇게 손 흔드는 거야. 이게 보여줄 마지막 모습이야. 그러니까 마지막 책임자들이 가기 전 단계에 갔던 인물이 김옥균이다 보시면 돼요. 됐죠? 다음 오른쪽 가봅니다. 43페이지. 영선사 갑니다. 기억번. 김윤식을 영선사로 삼아 유학생과 기술자를 청해 파견하여 근대식 무기 제조법과 훈련법, 습득, 하약, 탄약 제조법, 자연과학 지식과 예국어를 배우게 하였다. 그러나 재정 부족으로 조기 기고했다. 원래 플랜은 2년짜리예요. 2년짜리인데 재정 문제를 1년 만에 기고하고 말았어요. 예, 그래서 청에 들어와 있는 서양의 문물들 빨리 배우러 보내겠다고 목적을 가진 게 영선사입니다. 기억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와서 만든 게 기기청을 설치했다. 83년에 무기 제조 관서로 설치된 기기국에 부속된 공장으로 개항 이후에 서양 기술을 도입하기 노력하던 조정에는 특히 심식 무기 도입 및 제조에 관심을 기울였다. 기기청 잡으시면 돼. 무기 제조 공장입니다. 1년 배워갔지만 어쨌든 1년 배운 거라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니까 그게 기기청이었다. 영선사 81년, 83년 보빙사 갑니다. 보빙을 영어로 번역해 볼까요? 보빙. 사는 사절단의 줄임말이죠, 이렇게. 오케이? 땡큐란 말을 보죠. 앞에 사전적 의미이긴 하지만 이거 뭐예요? 뭔가 앞에 행위가. 땡큐라는 단어 전에는 뭐가 있어야 돼?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행위이기 때문에 보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땡큐.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한테 남들한테 고맙습니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행위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그 행위가 나와 있으면 1번 갑니다. 기억번. 우리나라 최초의 구미사절단이다. 조미수호 통상조약 체결 이후 밑줄 긋습니다. 조미, 조선과 미국이 수호는 국방입니다. 양국의 나라가 어떤 제3의 나라, 제4의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의 군사적 조약이죠. 그 다음에 통상, 무역이죠. 조약을 체결 이후에 미국 공사가 부임해 오자 미국 공사를 푸트 공사라고 합니다. 푸트. 네, 푸트 공사가 부임해 온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고마운 표시로 우리가 미국에 파견된 게 보빙사다. 자, 조선은 민영익을 정권대사로 하고, 정권대사란 말은 모든 권한을 다 일임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분야하게 되면. 민영익이 21세, 여러분보다 적은 나이죠. 21세면 거의 대부분이. 21세에 정권대사 했다는 얘기를 민씨지. 예, 고정임금이에요. 천함이에요, 천함. 천함이 그때 왕실 사람이잖아요. 자기 처갓집 사람들이잖아요. 민비 세력들이잖아요. 민영익을 정권대로 삼고, 홍영식, 서강범, 유결준 등을 미국에 파견. 미국에 가서 이제, 그게 되게 여정이 되게 몇 개월 걸려서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씩 갔다 씩 오는 게 아니에요. 일본으로 갔다가, 청으로 갔다가, 청에서 배를 타고 갔다가, 유럽 횡단을 해서 미국에 샌프란시스코 도착해서 다시 기차를 타고 다시 황야를 건너서 다시 워싱턴까지 가는 노정을 되게 그 노정을 보면 이 사람들 기록을 보면 모든 게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신기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가자마자 놀라게 맞춰놓은 고층 빌딩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야. 지금이야 우리 어떻게 고층 빌딩 그냥 빌딩인가 보다 생각하지. 근데 이 시대 사람들 얼마나 놀랐겠어요. 대부분 서울 사람들이 갔는데 서울의 가장 높은 빌딩이 뭐예요? 경복궁이에요. 경복궁 좀 높은 게 뭐예요? 원각사지 10층석 탑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의 가장 높은 게 10층 탑이에요. 네. 원각사 10층 탑은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 10층 높이가 아니에요. 높이가. 네. 요즘 치면 아파트 한 5, 6층, 6층도 높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보다가 몇십 미터 빌딩 보잖아요. 이거 한자로 마천루라고 그러잖아요. 이 마천루를 보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네. 그 앞선 문물에 이 사람들이 서프라이즈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봅니다. 홍영식, 서강모. 홍영식 중요하죠. 왜? 이 사람 때문에, 홍영식 때문에 우리나라에 뭘 만들게 되는 거죠? 우정국이죠. 네, 우정국이 개국됩니다. 원래 지금 우체국이죠? 우체국이 처음 개국됩니다. 네. 이런 걸 잘 잡아야 돼. 네. 이게 이제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거의 안 나오는데 특히 이런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리직. 우체국 공무원 별도 뽑는 시험이 따로 있어요. 계리직이라고요. 네. 9급이긴 한데 이 앞전에 잠깐 언급됐습니다. 계리직 시험 문제가 한국사 시험 문제 최근에 가장 어렵습니다. 7급보다 어렵습니다. 미쳤어요. 네. 9급 공무원 시험을 뽑는데 7급보다 더 어렵게 출제됩니다. 그래서 얘기했죠. 선생님 카페에 들어오셔서 계리직 기출문제 풀어보라고. 해설자 안 보고 먼저 풀어봐. 답이, 문제가 장난 아니고 어려워. 한두 개 맞힐까? 공부하신 분들? 계리적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이게 대표적인 거. 유길준 등을 미국 파견했다. 니은, 유길준은 미국에 남아 유학을 한 최초의 미국 유학생, 유길준 잡아야 되겠죠. 유길준 끝부분에 적을게요. 책 제목 하나 줘야 되겠습니다. 와서 기록한 게, 네, 서유 견문록이라는 책을 남겼죠. 네, 미국에 대한 얘기들, 기록을 남겼습니다. 네, 우리 근대 국가식의 최초의 견문록, 여행록, 네, 우리 어디 미국 여행 갔다 와서 보고 들은 얘기를 다 기록했다. 서유 견문록이라고 합니다. 홍영식, 미국 우편제도를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홍영식은 우정국, 즉 오늘날의 우체국의 산증인이 되겠죠. 미국 농학을 배운 최경식은 귀국 뒤에 농무, 목축, 시험장을 되살렸다. 이건 7급령이에요. 앞에 거 잘라. 네. 홍영식하고 그 다음에 최경석 좀 다른. 최경석 거는 되게 어려운 시험문제 나오겠죠. 농무 시험장 처음 만들었다 해서. 네. 9급에 잘 출제되지 않는 유형의 문제. 나오게 된다면 되게 많은 사람들 틀릴 수 있다. 일단은 정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군제 개혁합니다. 고정역이면 이제 군제도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보겠습니다. 5군형을 2형으로 이미 계속했죠, 우리가 이것은. 저기 중앙국 어떻게 뭐라 그랬어? 5위. 임질이라는 이후에 5군형. 그 다음에 2형. 5군형이 2형으로 줄어든 이유는 뭐야? 재정난이야. 돈 문제야. 왜? 지역군인들에게 돈 줄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2형으로 축소했습니다. 무이형과 장어형으로 개편하였다. 그리고 산하기관의 별기군이에요. 그러니까 2형의 산하기구로 만든 게 별기군. 신식군대로 편성되었고 81년에 일본인 교관을 호리모토로 정했어요. 일본인 교관 호리모토. 일본인 교관 호리모토를
채용하여 근대식 훈련으로 사관생도, 이런 집은 초급 장교들 모으는 거죠. 네. 초급 장교를 양성하였다. 훗날 이 초급 장교와 구식 군인들의 충돌로 일어난 사건이 우리 일명이 얘기하는 이모곤란인 거예요. 82년에. 다음 연도에. 오케이? 82년에 일어난 게 이모곤란이 되겠습니다. 연무공원 갑니다. 88년 미국 군사교관을 초빙 사관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시행하였다. 을미사변 후 폐지 후 1896년 후신인 무관학교가 설립되었다. 연무공원은 좀 어려운 문제, 난이도 올려놓으세요. 네. 한계. 개항 이후 경제 장악으로 백성들의 불만이 고조되었고 유생들의 반발로 어려움이 되게 많았다. 밑에 별기군 모습 봐보시죠. 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선 고종 때 개화 정책을 펼친 우리나라 최초로 만든 신식 군대이다. 구식 군대에 비해 좋은 대우를 받았고 이로 인해 구식 군대의 불만을 사 이모곤란이 발생했다. 이모곤란 위주로 보시면 되겠지. 일명 교련병대로서 81년 4월 설치, 국왕 근위병으로 특별 대우를 했다. 소총으로 무장한 신식 군대로서 민영익을 교련소 당상으로 교관을 일본군 소위 호리모토로 하여 신식 군사훈련을 받았다. 교련병대는 양반자제로 편성된 양반자제 밑으로 있습니다. 100여 명의 사관생도와 일반 군졸로 편성, 그 인원은 모두 400여 명이었다. 네. 그래서 얘네들이 가끔 훈련 받을 때 노비들이 따라갑니다. 노비들이 따라가서 우리 남자분들 군대 다니시면 아시겠지만 훈련병식이 되게 힘들죠. 기초적인 그러니까 일반 사병이 됐든 장교였던 간에 군대 생활은 적응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 갔을 때 훈련이 가장 힘들어요. 4주차, 6주차 그게 되게 힘들어요. 선생님 한 일주일째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군대 가가지고 일주일 내에 적응 못했던 것 같아요. 아니 누군가 나를 계속 통제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통제하는 거야. 시간을 통제하고 나를 통제하고 이게 되게 힘들었어요. 육체적인 것도 되게 물론 힘들어요. 네, 왜냐하면 일반 사회에서 하지 않는 운동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힘들긴 했지만 그런 부분이 이제 되게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건데 양반들이 이제 가장 힘들었겠지. 양반 자제를 많이 모았다고 그랬잖아요. 자, 가서 이제 볼까요? 양반들이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어려운 힘든 군사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이때 노비들이 뒤에 줄 서 있다가 자기 양반, 주인 양반이 못하니까 되게 저기요.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양반들이 대신 포복도 해주고 군대가 맨날 훈련병들은 땅 기는 게 일이거든요. 포복도 해주고 못도 해주고 다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반들은 맛있는 반찬에 밥을 싸와서 도시락을 싸서 점심시간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어. 아니 기적이야 이거. 완전 기적이야. 이런 식의 훈련이라면 선생님 군대 다시 가겠어. 월급도 올려준다는데. 월급도 많이 올려줬다는데 지금 보니까. 그래서 현역 얼마 전역하지 않으신 분들 자주 물어봐요. 월급 오면 항상 물어본 게 선생님 월급이 군대치이 너무 적어가지고 너무 비교되게 돼서 그래서 나이 먹었지만 다시 한번 갈까 이런 생각을 갖고 농담 삼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쉴까요?